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변화를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미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시간이 좀 모자라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역학에서 속도가 변한다라든가 또는 위치가 변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분이라는 수학적인 도구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미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운동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사의 사탑이죠. 사자는 기울어졌다 그래서 이제 기울어진 탑입니다. 피사에 있는 기울어진 탑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예전에 갈릴레오가 공 두 개를 쇠공을 떨어뜨려서 무거운 커다란 거 더 무겁겠죠. 그래서 떨어뜨렸을 때 무거운 것과 덜 무거운 것이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실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실험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표면 근처에서 물체들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그런 운동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그 뉴턴의 그 역학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뉴턴의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 법칙이죠. F는 ma라고 하는 것이 뉴턴이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이 이후에 뉴턴 이후의 수학자가 운동 법칙을 좀 더 간편하게 만들면서 F는 ma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우리에게는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F는 ma에서 F는 힘을 나타내고 force죠. M은 mass, 질량, A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가속도, 그 acceleration, 가속도의 그 A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변한다라는 것은 이제 운동이 얼마만큼 그렇게 변하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F는 ma를 보면은 F라는 힘이 있으면 0이 아니면 A라는 값이 0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질량 M은 양수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이 주어지면은 A가 0이 아니니까 속도의 변화가 있는 거죠. A가 0이 아니라는 것은 속도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주어지면 속도가 변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F는 ma가 이야기하고 있죠. 아주 단순한 식이지만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은 F는 ma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 힘이 우리가 이제 그 지표면 근처에서 주도적으로 받는 힘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만유인력이죠. 그래서 F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물체가 운동하는 그 운동의 변화 A라는 가속도가 달라질 텐데 지금 지구의 중력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니까 F에 만유인력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 만유인력에 따라서 물체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ma는 g는 중력상수입니다. 그냥 상수 숫자입니다.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근데 잘 보시면은 왼쪽에도 물체의 질량이 있고 오른쪽에도 물체의 질량이 있어서 서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물체가 받는 가속도, 물체의 속도 변화죠. 물체가 속도가 변하는 것은 자신의 질량은 전혀 상관이 없이 물체와 지구 사이의 거리인 라지 r, 또 지구의 질량인 라지 m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지구 반지름과 지구의 질량을 넣고 또 G라는 중력 상수값을 넣어보면은 한 9.8 정도 되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지표면 근처에서는 지구 질량이나 반지름이 변하지 않은 거니까 항상 일정하죠. 자, 이 식을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물체가 어떻게 그 지구 중력에 의하여 움직이는가를 갖다가 보기 위해서 F는 ma에다가 F 대신 만유인력을 넣었더니 양쪽에 물체의 질량이 없어지면서 물체가 어떤 물체가 됐든지 간에
항상 속도 변화하는 정도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공기 저항 같은 것이 없이 만유인력만 넣고서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릴레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공기 저항이 없으면 똑같이 떨어진다. 근데 이제 공기 저항을 없애고서 실험할 수 없으니까 좀 만족스럽지는 않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표면에 있는 어떤 물체도 같은 그 가속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하고 9.8m/s 제곱, 1초에 한 10m/s 정도, 이 정도로 속도가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좀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폴로 11호가 처음에 달을 가고 난 다음에 아폴로 15호도 달에 갔거든요. 그래서 1971년도인데 그때 우주인이 그 쇠망치랑 깃털을 달에서 떨어뜨렸어요. 뭐 달에는 이제 그 대기가 없기 때문에 거의 진공이기 때문에 그 달이 쇠망치를 끌어당기는 거랑 이제 깃털이랑 똑같아서 이렇게 동시에 떨어지는 걸 실제로 이제 촬영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는 뭐 공기 저항 때문에 똑같이 떨어지는 않지만은 갈릴레이의 생각이 옳다라는 거를 뭐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은 이렇게 촬영까지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그 재밌는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만유인력을 보면은 그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좋다. 그거는 똑같다. 그리고 두 물체의 각각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니까 내가 지구를 끌어당기는 만유인력과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는 만유인력은 같은데 왜 나만 지구로 떨어져야 되고 지구는 나한테 떨어지지 않느냐,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걸 갖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물체는 스몰 m으로 표시했고요, 지구는 라지 m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물체가 받는 그 가속도는 그 만유인력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물체든 지구든 만유인력은 같죠. 근데 왼쪽은 다릅니다. 하나는 이제 물체에 대해서는 물체의 질량과 물체의 가속도가 나오고,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의 질량과 지구 가속도가 나오죠. 어쨌든 물체의 가속도를 우리가 구해보면은 앞에서 구한 것처럼 지구의 질량에 비례하고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질량과 지구의 반지름을 넣어서 9.8 정도 나온다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지구 입장에서 볼까요? 지구는 자기가 움직이는 거는 자기의 질량과 자기 가속도를 곱한 그런 힘이죠. 그래서 지구의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렇겠죠? 양쪽에, 왼쪽에 지구의 질량, 오른쪽에도 만유인력에도 지구의 질량이 있어서 없어지고, 지구의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위아래 해서 쓰면은 지구의 가속도와 물체의 가속도의 비율이 지구와 물체의 질량의 비율이랑 같다라는 걸 이렇게 어렵지 않죠? 단순하게 비례식이니까요. 그래서 물체의 가속도가 9.8이지만은 A 스몰 m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력 가속도 9.8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있는 것을 볼까요? 지구의 질량분의 물체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지구의 가속도는 결국 0에 가깝고,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죠. 지구의 가속도가 0에 가깝다고 하는 것은 속도 변화가 없다. 정지해 있으면 계속 정지해 있고. 그래서 같은 힘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물체와 지구가 같은 힘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가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것보다는 가속도에 따라서 운동의 변화, 가속도가 운동의 변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력이 있기 때문에 또 중력이 그래도 지구 질량이 어느 정도 돼서 그 아주 가벼운 공기 분자들, 뭐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이런 분자들이 우리가 지표면 근처에서 많이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중력이 약해지니까 공기가 희박해져. 달과 같은 경우에는 그 가벼운 기체를 붙잡아 두기에는 중력이 작아서 달에는 대기가 없는 것이고요. 요거는 조금 뭐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사실 태양주위를 공전하면서도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고 있죠. 자전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힘을 설명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뉴턴의 역학을 수학적으로다가 풀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전하는 물체 위에서 움직이면 뭐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라는 이제 그 자전하고 있는 물체에 가만히 있으면 이제 전향력 또는 코리올리 힘 같은 것들을 받고 있지는 않은데, 그 자전하고 있는 물체에서 우리가 움직이면은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요. 북반구에서는. 그래서 그 태풍이 오다가 일본 쪽으로 휘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구에 이제 기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뭐 편서풍, 극동풍 이런 바람, 지구적인 대기 순환이 있는데, 이것도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좀 더 대기 순환이 복잡해지는 것도 뉴턴 역학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령 미국으로 간다,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타고 간다 그러면은 이것도 지구라는 이렇게 자전하고 있는 물체 위에서 우리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갈 때는 이제 그 편서풍을 타고 가는 것이 이렇게 좀 좋고, 올 때는 이제 그 극동풍을 타고 가는 것이 좀 더 연료가 적게 들겠죠. 자, 일년이 생기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체의 운동이 만유인력에 의하여 어떻게 변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계속 같은 식을 쓰고 있죠. 그래서 ma 대신에 a라는 것이 이제 가속도였고요.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것이었고요.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것이었으니까 가속도는 위치를 시간으로 2번 미분한 것이니까 ma 대신에 저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식은 F는 ma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만유인력을 넣은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잘 보면은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까 말까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만유인력이 이제 분모의 R 제곱이 있잖아요. 근데 왼쪽에는 그 R이 그 분자에 있고, 그래서 R 제곱을 위로 가면은 어쨌든 그 위쪽에는 거리의 한 3승이 되고, 밑에는 이제 시간으로 2번 미분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는 제곱 이렇게 돼서 케플러의 뭐 3법칙도 사실 여기서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거든요. 간단하게 이제 복잡한 식을 풀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F는 ma에서 그 F라는 힘이 일정한 뭐 3뉴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힘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만유인력,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만유인력일 수도 있고, 이렇게 F가 뭐냐에 따라서 F는 ma에서 ma는 안 변합니다. 근데 그 자연 원리죠. 운동제의 법칙. F는 ma에서 ma는 안 변하는데, F가 이제 어떤 힘이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되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운동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운동을 결정하는 식이고, 운동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식이라고 그래서 그 운동 방정식을 푸는 게 사실은 좀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근데 운동 방정식을 풀지 않아도 대충 어떻게 운동이 될 거야 이런 부분들을 사실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에 만유인력을 받는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다 풀었거든요. 우리는 좀 받아들이면 되고요. 이걸 풀면은 케플러의 1법칙, 2법칙, 3법칙도 수학적으로 다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케플러는 관측에 의해서 발견했지만은 케플러가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10 몇 년 동안 계산을 해서 발견한 것이지만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이용하면은 현대에서는 좀 더 깔끔하게 우리가 케플러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유도해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유인력을 받는 게 꼭 우리 태양계만의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태양은 우리 은하에서 여기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직접 찍은 사진은 아니에요. 우리가 저기 화살표 있는 곳에 있으니까 우리 은하를 이렇게 많이 벗어나서 이렇게 직접 찍을 수는 없잖아요. 아직 태양계를 벗어나지도 못했죠. 우리 인간의 보이저 1호가 제일 멀리 나가 있는데 아직 태양계 경계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고, 우리가 태양도 우리 은하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가 있는 곳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코페르니쿠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뉴턴까지 과학혁명의 기간 동안에 우주의 중심은 태양으로 옮겨져 있거든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것이었죠. 근데 조금 더 과학이 발달하면서 태양도 우리 은하 주위를 돌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할수록 우주의 중심은 자꾸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꽤 오래 걸리는데 한 2억 4천만 년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벌써 지구의 나이를 따졌으면 한 20바퀴 정도 돌았습니다. 우리 은하를. 자, 여기까지가 마지막 장이 되는데, 오늘의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서 이렇게 찾은 행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금, 지화, 목, 토, 토성까지는 맨눈으로 찾았고요. 천왕성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망원경을 가지고 찾았거든요. 망원경으로다 실제로 관측으로 찾았어요. 근데 천왕성 바깥에 있는 해왕성은 계산으로 먼저 찾았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만 드리면은, 천왕성을 관측을 해서 찾았는데 궤도를 계산해 보니까 뉴턴의 역학체계에서 나온 계산 이론값과 관측한 값이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많이 차이는 안 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잘 못했고요. 그래서 르베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천왕성 바깥에 새로운 행성이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질량으로 있으면은 계산값과 이론값을 맞출 수 있다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받아들고 그날 저녁에 해왕성을 찾았습니다. 르베리에가 계산으로 예측한 곳에서 한 1도 정도 떨어진, 거의 계산한 위치에서 찾았죠. 그래서 해왕성은 우리가 계산으로 먼저 찾았고, 이럴 정도로 이제 뉴턴 역학은 이제 정확하게, 그리고 꼭 이런 천체라든가 지상의 물체만이 아니고 물의 흐름이라든가 기체의 운동, 여러 가지 굉장히 다방면으로 확장돼서 쓰이고,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과 만유인력만 가지고
자연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새로운 행성까지 찾아낼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또 과학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받았고요. 운동 법칙이 단순하게 어떤 둥그런 천체라든가 지상의 물체 이런 것만이 아니고 그 기체라든가 또는 물의 운동이라든가 또는 연력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다 확장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과 만유인력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자연 현상들이 꽤 많았고 이거 확장되면서 굉장히 이제 과학에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죠. 사실 지금 지구에서 화성을 보내는 우주선도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양자역학 같은 이론을 쓰지 않고 그냥 뉴턴의 역학만 가지고서 다 이렇게 궤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험이랑도 맞고 꽤 정확한 이론이죠. 물론 이제 거시적인 이론에 그치지만요. 자, 말이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